입안에다 칼을 집어넣고 옆으로 귀까지 13cm 정도로 그어버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로만으로 어떤 사회, 세상의 이면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나 유명한 데는 그 잔혹도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섬뜩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이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오늘 딴 게 아니라 수요기계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간만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새드 사탄 이후로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딥톡스라든가 최근에 본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리뷰하고 또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만나는 금요일 컨텐츠를 이어오던 와중에 수요 컨텐츠를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대본을 쓰게 됐고, 수요 기계회인 만큼 조금 더 빡세고 좀 섬뜩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랑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특성상 앞에 이야기들은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지금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주가 시작하는 때잖아요.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데, 주말에는 조금 그냥 선선하고 그냥 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을은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또 여기서 갑작스럽게 계속 또 추워질 건데, 여러분들 패딩 같은 거, 코트 같은 거 미리미리 꺼내놓고 물 많이 마시시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올렸던 컨텐츠 이후에 거기에서 짧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넷플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추악한 살인범들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제목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또 그 범죄자들의 배경에다가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너프 R73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무서워하는 I Feel Fantastic이라든가 핸드띵이라든가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는 그걸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오늘은 좀 미제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진짜 기괴하고 섬뜩한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자면 문경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시흥동 악기 사건,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자잘자잘하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미제 사건들이라든가 섬뜩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절검단 같은 그런 자극적인 거를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로만으로 어떤 사회, 세상의 이면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됐고, 아직도 진범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또 다치게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설명드린 영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던 부분들이고, 인류가 발생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찍어 누르고 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쭉 이어져 오던 악행들이었어요. 또 누군가를 살해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동기라든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섬뜩한 것은 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그 범인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궁 속에 빠져있고, 그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미제 사건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나중에는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범인이 잡히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잖아요. 이춘재 같은 경우가 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나 유명한 데는 그 잔혹도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섬뜩합니다. 일단은 먼저 사바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태국어로 좋다, 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편안하고 좋은 공간 또는 느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바이 단란주점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분이 좋은 단란주점, 뭐 술 마시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유씨 되겠습니다. 이름도 좀 소름 끼쳐요. 사바이, 사바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무서운데, 일단 먼저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998년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벌어진 3인조 범인이 그 단란주점의 주인과 손님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상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직접 이 사건의 진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진술자가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어떤 거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 살인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의학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살면서 봤던 범죄 중에 가장 잔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98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뒤 2013년에 그 공소시효가 끝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됐어요. 1998년 6월 14일에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이날이 바로 월드컵이 대한민국 대 멕시코가 붙었던 날이었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하석주가 퇴장당하고 해가지고 내리 3골 쳐먹고 이제 그 3대1로 패배를 했던 경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저도 사건 다큐 같은 데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주목도가 이 월드컵 경기에 꽂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시청률이 70%가 웃돌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거리 응원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딱히 막 발달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사건을 최초 발견했던 사람은 어떤 택시 기사였습니다. 한 새벽 3시경에 사바이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박씨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건의 생존자이자 진술자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상체에는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키면서 주점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것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고, 주변의 행인들도 달려와가지고 박 씨의 몸을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완전히 쩔어있는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 현장이 참혹했다라고 해요. 그 1번 방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주인인 정모 씨, 박 씨의 지인인 유 씨, 주점의 주인 정 씨의 지인인 택시기사 박 씨,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박 씨에게 가서 이제 진술을 얻게 됐는데, 목에 중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공책에다 적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진술에 의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건 발생이 14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날 6월 13일 오후 10시경에 이 단란주점의 주인인 정씨 대신에 정씨의 언니가 먼저 가게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범인 3명이 단란주점으로 기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1번 방으로 들어갔고,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 A, B, C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A가 도우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 뭐 그런 거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같이 있던 그 C라는 사람이 지금 뭐 아가씨를 부를 때가 아니다, 아가씨를 부르는 것을 만류하면서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양주 한 병이랑 뭐 과일 안주를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했대요. 여기에서 박 씨의 시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유 씨를 만나가지고 순댓국밥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주 한 병씩을 나눠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유 씨가 와서 내 이야기 좀 듣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둘이 같이 사바이 단란주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향했던 방이 바로 1번 방이었습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범인 A가 박 씨랑 유 씨가 있는 1번 방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좀 점잖게 그냥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지 싶었는데 잘못 들렀나 보다 하고 유 씨랑 같이 술을 마시고 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번에는 정 씨가 박 씨랑 유
유 씨가 들어가 있는 1번 방을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번 방에 있는 손님들이랑 그 남자 3명이랑 합석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박 씨랑 유 씨가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고 바로 이제 2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막상 들어가니까 이 범인 3명이 막 상체를 더듬으려고 하고 가까이 붙어 앉으면서 성추행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쎄함을 느끼고 뭔가 섬뜩한 기분을 많이 느꼈던 박 씨가 이 사람들한테서 나쁜 기운을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하고 먼저 그 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으로 다시 돌아갔고 뒤에 이어서 친구인 유 씨도 그 방에 잠깐 있다가 다시 박 씨가 있는 1번 방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박 씨가 방을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단란주점 카운터에서 이 집 주인이었던 정 씨 그리고 정 씨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박 씨 이렇게 2명이랑 그 범인 3명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더래요. 술 마시고 감정에 격앙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가 1번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촉발이 여기서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상황은 뭐 생존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 씨가 화장실에 갔다가 1번 방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5분 정도 뒤에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범인 ABC가 택시기사 박 씨랑 업주였던 정 씨를 발로 차서 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택시기사 박 씨랑 정 씨의 팔은 뒤로 묶인 채로 있었고 엄청나게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말로 해결하자라고 그들을 이제 회유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은 그냥 일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았다고 해요. 업주였던 정 씨는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애원을 하고 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박 씨랑 정 씨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대요. 완전히 피범벅을 하고 어디 구타당한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 당연히 박 씨랑 유 씨는 그 상황에 겁에 질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범인 중에 한 명이 고개 숙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머지 박 씨와 유 씨의 손마저 포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4명은 완전히 포박한 뒤로 그 문을 쾅 하고 닫고 카운터라든지 서랍장이랑 열고 막 뒤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때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대요. 소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하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66,000원 정도를 갈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유 씨한테 다가갑니다. 유 씨가 그 당시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금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 씨가 금목걸이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흥분한 범인들이 유 씨를 끌어내다가 패대기를 치고 구두발로 이마를 쪽쪽하고 밟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세게 밟고 했는지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도 진하게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유 씨가 그렇게 구타를 당하는 걸 보고 박 씨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그냥 그거 줘버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살려나 넌 조용히 해 라고 하고는 박 씨의 옆구리와 목을 찌릅니다. 그러고는 바로 쇼크로 기절을 하게 되는데 잠시 뒤에 박 씨가 눈을 뜹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박 씨의 귀에는 범인들이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몽둥이가 어디서 났냐 하면은 식당 가면 이렇게 입식 옷걸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셔가지고 여기 대려 하나 들어가지고 사람을 벅벅벅 때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때리는 와중에 업주였던 정 씨가 이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을 했는데 그런 정 씨에게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 씨의 입안에다 칼을 집어넣고 옆으로 귀까지 13cm 정도로 그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놈들이 어떤 뭐 성적인 패티시가 있는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씨와 박 씨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머리카락을 숭덩숭덩 잘라서 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범인들은 박 씨를 제외한 택시기사 정 씨 그리고 유 씨를 완전히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하고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자상을 남기기도 하는 난도질을 해서 살해를 한 뒤에 이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잡고 흔들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 뒤에 범인들 중에 한 명이 박 씨한테 다가와서 양주를 얼굴에 끼얹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해를 당하는 건가 싶어서 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편이 뇌수술을 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일당 받는 걸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다. 제발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쪽으로 애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퇴직을 당한 상태고 아줌마와 똑같은 처지다. 우리도 아줌마한테 이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척을 하면서
자리에서 숨도 쉬지 않고 머리를 축 늘어뜨렸고 박 씨 얼굴을 마구 휘둘러 보던 범인이 뒤졌구만 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범인 하나가 됐어, 그 아줌마는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박 씨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살의를 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유리잔들이라든가 접시들을 깨뜨려서 여기에다 뿌려놓기도 하고 수돗물을 가득 틀어가지고 끼얹어서 지문이라든가 증거들을 소멸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뭐 핏자국이라든가 또는 자기들 지문들이 묻었을 법한 부분에다가 신문지를 갖다 대가지고 문질러 닦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신문지가 종이가 기름으로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름 묻어있는 종이로 뭔가를 닦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문이라든가 자기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주점을 떠나서 도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박 씨가 목과 옆구리에 칼을 찌르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급소를 피해 나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대로 기어 올라와서 도움을 청해서 이송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경위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 블랙아웃이 된 것도 아니었고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또 증언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박 씨가 이야기했던 그런 증언들로 찾아보자면은 회사에서 모가지 당하고 나서 생계를 위협당한 이 3인조가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벌였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사체의 상태를 보고 있자면은 이유 없는 자상들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택시기사 박 씨의 상태를 보고 있자면은 그 당시에 그 금시계 같은 거를 차고 있었는데 이 시계가 풀려져는 있었다고 합니다. 갈취를 하려고 했던 정황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져가질 않았고요. 또 손가락에는 커다란 금반지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반지를 가져가지도 않았으며 다른 여성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반지라거나 팔찌라거나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그대로 남아져 있었다고 해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촉박하고 쫓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돗물을 틀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점, 일일이 신문지로 여기저기를 닦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자면은 증거인멸을 하는 와중에 분명히 그 금전을 취득하려는 목적 달성을 하고 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면은 강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금 뭐 66,000원이라든가 뭐 체크카드 이 정도는 훔쳐갔다라고 하는 걸 봐서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봤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또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카드를 썼던 그런 흔적이 남지 않았대요. 사건의 실마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무서운 놈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강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90년대 말에 활개를 치고 다녔던 조폭들의 행위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특히 박 씨의 진술을 들어보자면 거기에서 용의자 A가 조폭 같은 행색을 하고 있었고 그 3명 중에서도 대장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단란 주점에 뭐 수금을 하러 다니고 또는 뭐 보호비 명목 또는 자릿세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갈취해가는 조폭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 없는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998년이면은 IMF가 터지고 얼마 뒤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주점이었을 뿐더러 어떤 조폭들이 노릴 만한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주점에 거의 없었다고 해요. 계란으로 따지면 뭐 노른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 끄트머리 흰자 탄 부분 이 정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 이권 다툼의 일환으로서 벌어진 일이냐, 그 부분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 씨의 전 남편이었던 강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 씨가 택시기사 박 씨랑 부쩍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굉장히 질투한 강 씨가 청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근데 강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이 정도의 사건을 벌일 만한 여유가 없었고 청부 살인이라고 한다면은 범행 직후에 바로 달아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여유롭게 증거인멸을 하고 피해자들이 막 머리를 숭텅 자른다든가 이유 없이 허벅지라든가 엉덩이 쪽에 자상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자면
보면은 이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에 처음에 좀 진전이 없더라도 이 사건이 워낙에 강력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고 그에 기반한 몽타주가 완벽하게 또 조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 사건이 퍼지면서 빨리 범인이 검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공개 수배 그런 프로그램에도 여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지명 수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라고 제보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A, B, C 중에 그 C가 한 명이 잡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 세 명의 범인이 이 주점으로 들어올 때 가게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 그 업주 정 씨의 언니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 되는 그 사람이 이 세 명 얼굴을 다 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C를 보자마자 저놈이 맞다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왜 그랬냐고 막 울부짖었는데 그 용의자 C는 그 정 씨의 언니가 도당체 처음 보는 사람인 듯이 행동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왜 그랬냐고 이야기할 때도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어벙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용의자를 잡혀왔던 그 사람이 당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그 구타를 견디다가 못 이겨가지고 내가 진범인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맞은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상황이 겹쳐가지고 허위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형과 같이 축구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역시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한참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 그런 강압 수사라든가 폭력 수사를 대동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는 것으로 오히려 그 스포트라이트가 넘어가기도 했었다고 해요. 빨리 잡힐 줄 알았던 그 범인이 초동 수사에 그런 이상한 총극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발적이었다 또는 계획된 계획범죄였다라고 하는 두 부류에서 크게 갈리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 맞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 생존자 박 씨한테 이야기했던 우리도 지금 퇴직을 당한 입장이라서 이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실이다라고 한다면은 강제 퇴직을 당한 이 세 명이 뭐 같은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IMF 직후다 보니까 또 회사 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급변하던 시기잖아요. 그래 동시에 같은 직장을 다녔는지 아니면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동시에 잘렸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사회에 대한 엄청 거대한 화 같은 거를 품은 채로 이 주점에 이제 화풀이 하러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그냥 여자 끼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고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그 넘치는 살의라든가 눈에 걸리적거리는 택시기사 그리고 업주 정씨가 이제 눈에 밟히니까 너희 오늘 잘 걸렸다라고 하고는 거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들을 그냥 찔러 죽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분풀이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벅지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상을 남기고 거의 목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보통 를 해야겠다 또는 누군가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잔인하고 고문을 즐기는 그런 수준이었던 걸 보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무슨 신문지 그러니까 기름이 약간 껴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문지로 지문을 닦았다라는 지점이라든가 물을 틀어놓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당시 현장을 물에 찰박찰박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기들의 지문이 묻었을 법한 그런 잔이라든가 술병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서 흩뿌려 놓고 갔다라는 그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애초에 위험한 이 직종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범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놈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고 미리 들어온 것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라든가 제 생각에는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되게 사리를 여기저기 막 넘실넘실 풍기고 다니다가 오늘 잘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상한 감정들을 또는 분노를 폭발시킨 뒤에 그 뒤에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양주 3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양주가 40도를 웃도는 그런 독한 독주였다고 해요. 3명이서 그런 양주 3병을 처마셨으면은 그 엄청나게 취한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또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니까 이런 없던 감정
감정도 생기게 되고 눈에 밟히는 인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들을 고문하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그런 필름이라든가 멕시코 갱 카르텔 이런 애들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목적 달성, 그러니까 살해라는 목적 달성을 하는 것 외에도 너무 심하게 고문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의 극으로 몰아넣잖아요. 또 뭐 보스니아 전쟁 이런 거 보면은 포로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이유 없이 고문을 하고 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여기에서 갑자기 다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또는 이 사람들이 워낙에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만큼 그들의 엄청나게 악의적인 행위가 여기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숭텅숭텅 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머리카락에 성적인 도착증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성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티탄 이런 영화들 보면은 차에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로맨틱 이런 영화 보면은 시체 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인간의 모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으로 트리코필리아라는 게 있대요. 트리코필리아라는 게 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도착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트리코토모필리아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거 보면은 세상에, 여튼 이런 성적인 이상 성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건데,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는 자들은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 성욕이 있다라는 것에 스스로 굉장히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범죄일수록 단독 범일 경우가 많다. 근데 이 사건은 3명이서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는 자들의 소양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욕적 또는 폭력적인 통제의 성격이 훨씬 강한 행위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성도착증인 그런 행위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은 이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다거나 컬렉션이 모아둔다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이거를 다 버리고 투척을 하고 도망갔었고, 자기들의 잔혹한 폭력에다가 고문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조롱과 굴욕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가깝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건 보면 현장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찾아보시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실제 뭐 고어 사진이라든가 스너프 필름에서 발췌된 그런 사진들과 거의 수위가 동일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으로도 절대 그런 사진들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명의 직업이 무엇보다 궁금하다라고 했던 거는 범행에 있어서 망설임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호신해야 되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도 칼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있어도 잘 못 써요. 특히 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남이 이렇게 막 나를 해치려고 다가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슬래셔 무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온 입장이지만, 그리고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칼을 너무 쉽게 막 휘두르는 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칼을 무서워하고 칼에 실제로 남이 베이는 걸 보면은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에게 있어서 이 칼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그런 위해를 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단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몸에 그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3놈이 썼던 그 칼을 보고 있자면은 스킨스쿠버 나이프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칼보다 훨씬 길고 단단하고 한쪽은 톱니 한쪽은 평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확률도 굉장히 낮고, 타인을 망설임 없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범인이라는 거죠. 훈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정이 가능한 뭐 직업군의 여러 가지를 들어보자면은 스킨스쿠버 강사 또는 동호인 또는 산업용 절단 기구를 다루는 직종, 뭐 특수부대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지에 기름 성분으로 지문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1990년대 후반에는 그게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범죄 수사라든가 지문 채취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
의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으로 범죄에 가까운 사람이라거나 범죄자들을 잡는 그런 직업군에 좀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반인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인간들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의 전문가들의 오랜 견해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의 발바닥에 나 있는 그런 피자국들을 미루어 보아서 신발을 벗겨놓고 피가 질척질척한 이 복도를 걷게 했다라는 그런 추정도 막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하나하나 너무 잔인하고 쓸데없는 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찌르고 그냥 괴롭힌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수사 맹점이 많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지만, 얘네가 저질렀던 행동 하나하나에 또는 무심할 수도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런 심리 상태들을 알아야지 프로파일링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토대로 여러 범죄를 막을 수 있고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그런 행동 강령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하나하나가 쌓여서 현재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 과학기술이라든가 초동 조치가 워낙에 잘 빨리 되기 때문에 연쇄살인이라는 게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한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고 결국엔 잡혔다, 이런 사건들이 또는 소식들이 인터넷에 가득 메우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심리 하나하나에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 상황들이 상상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를 막 부르고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막 휴대폰도 하고 막 영상도 찍고 막 술 취해가지고 하이텐션으로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뻥 열리면서 거기에 있는 뭐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떡이 돼가지고 잡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겪었을 악행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겁을 먹었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이 범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또는 해외에 도피를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또는 이미 교도소에 잡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생존자였던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겪었을 그런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있자면은 참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는 요새 속 답답게 하는 캄보디아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범죄를 잡는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용의자 3명은 법의 심판을 받거나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섬뜩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또는 그런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를 또 해보려고 했는데, 수요기계회 3번째 이야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되게 딥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장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는 절대 하지 마시고,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거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잡혀야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쎄함을 느낀다 또는 섬뜩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유전자의 그런 쎄함을 느끼는 감각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피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뭐 색깔로 사람을 볼 때가 있긴 한데, 막 너무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이러면은 좀 피하거나 말을 좀 덜 섞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안 좋은 그런 직감을 예감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이런 것도 나쁜 일을 예방하는 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가 다 져버렸네요. 짧게 하고 끝낼라 했는데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2편 나가야 되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라이브 또 언제 키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다시 찾아갈 겁니다. 2번째 키는 거 그 이후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쭉 계속 켤 거고요. 켜서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는 컨텐츠들 거기에서 소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굉장히 추워졌으니까 잘 챙겨 입으시고, 또 좋은 하루, 좋은 일주일 보내고, 또 금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들 수요 콘텐츠도 자주 할게요. 조금 더 딥하고 또 재밌는 주제, 그리고 또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들고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봅시다. 딥그린이었습니다.
Louisiana purchase. I'll tell you what it means.